네, 이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의 비유동부채, 앞 시간에서 유동부채까지 정리를 했는데 비유동부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의 가장 중요한 개념 과목은 사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FAT 1급에서는 글쎄요, 뒤에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FAT 1급에서 사채에 대해서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네, 이보다 높은 급수인 TAT 2급이나 TAT 1급은 사채에 관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사채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즉 채권입니다. 채권. 근데 채권을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라고 그랬죠. 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국채라고 하고요. 공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인데 회사가 발행했다는 거죠. 주식회사가. 그래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증서가 바로 사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니까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 공채, 즉 국공채하고 사채, 이것이 다 채무증권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및 현금의 흐름을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놨는데요. 네, 이걸 읽고 나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통 이제 사채는요, 왜 장기 자금이라고 그러냐면 1년짜리 사채는 없습니다. 3년, 보통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채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써 있네요. 사채 발행자, 즉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 그 정해진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액면이라는 것은 사채의 그 액면을 말해요. 즉 사채에 기록된 이자율. 그것이 이제 정해진 이자율인데 그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한 비유동 부채이다. 그래서 그 비유동 부채 중에 이 사채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현금의 흐름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려운 그림은 아닌데, 자, 이게 우리 회사 입장이에요. 우리 회사가 장기 자금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회에서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기에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채권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채권자가 모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채를 이렇게 발행해 줍니다. 그것을 사채권을 발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채권을 발행한 대신에 이 사람이 이제 사채권자가 3년 후에 그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 금액,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그 표시된 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현금을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이자율, 즉 액면 이자율로 기간 이자, 1년치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 2년 후,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됐어요. 만기가. 그러면 3번 액면금액 상환을 합니다. 액면금액 상환할 때 마지막 이자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이쪽에다가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요 받은 돈 잘 썼습니다 하고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가 있을 것이고 이자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가 있을 것이고 원금을 상환할 때 회계 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할 때 이자를 지급할 때 원금을 상환할 때 이때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채 발행이라든가 이자 지급이라든가 액면 상환 시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FAT 1급의 실무 문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론에서 가끔씩 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채에 대한 액면 금액,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사채에 표시된 금액이다. 자, 액면 금액이란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뜻인데 경제적으로는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기일에 어떤 돈을 상환해 주냐면은 그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상환해 주는 거예요.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 금액을 만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채인 거죠. 사채를 발행해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3년짜리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다. 비유동 부채. 사채는 비유동 부채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채의 액면 이자율은 무엇이냐?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 지급 이자가 바로 액면 이자율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액면에 10%라고 써 있으면 그 액면 금액 곱하기 10%를 매년 사채권자에게 회사는 지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이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자를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한다?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로 계산해 주게 돼 있다. 그래서 네모박스에 보시면 이자 지급일에 지급할 현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액면에 표시된 표시 금액 곱하기 액면에 표시된 표시 이자율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면 돼요. 연이율로 표시되어 있겠죠? 자, 액면 이자율 이해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요,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그게 시장 이자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채를 만약에 500만 원짜리 사채를 아까 이 그림에서 사채에 표시된 금액이 500만 원인데 사채권이 여기에 5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현금 500을 받고 이걸 발행을 해줬다. 그러면 이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죠. 액면에 표시된 금액 그대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본 내용대로 이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과 사채 시장 이자율,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과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그 이자율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채의 발행은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할인 발행 때의 회계 처리와 할증 발행 때의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연 15%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 금액에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사채 500만 원짜리를 그 500만 원을 사채를 안 사고 다른 데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를 15% 받을 수 있다는데 이 회사 사채를 사가지고 10%에 500만 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겠죠. 500만 원에 팔면 안 사니까. 그래서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로부터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가치라는 것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걸 환산을 하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 이자율에 맞는 그러니까 10%하고 15%. 그러니까 단순히 5%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500만 원에서 5%를 깎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자율 10%하고 15%의 차이는 말이죠. 이 10%하고 15% 차이는 자, 만약에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자, 10%라고 하면은 1년 후, 2년 후, 3년으로 볼까요? 500만 원에 10% 50만 원. 1년 후에 50만 원. 2년 후에도 50만 원. 3년 후에도 이자를 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표시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15%라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에 15%면은 500 곱하기 얼마입니까? 75만 원? 1년 후에 75만 원. 2년 후에도 75만 원, 3년 후에도 7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계산해서 이자가 이 3년에 걸쳐서 150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15%로 받으면 75만 원 곱하기 3년에서 225만 원을 받으니까 요 차이 그 두 금액의 차이 계산해 보니까 75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75만 원 빼가지고 이것을 425만 원에 발행을 해주면 자 425만 원을 주고 사고 3년 후에는 500 줄게 하면은 살 거 아니냐. 단순히 계산하면 이거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10%하고 15%의 이자를 지금 우리는 이 현재 팔아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로. 자, 요 차이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1년 후에 25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다음에 요건 2년 후에 차이가 25만 원이죠. 그렇죠? 요 25만 원의 현재 가치를 또 알아야 돼요. 25만 원의 현재 가치. 또 요때 25만 원은 3년 후에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 후에 25만 원이 현재는 얼마냐? 요 시점에서 요 25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토탈로 해가지고 75만 원 할인해 주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환산 개수를 이용해가지고 금융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접 하면은 회사에서 그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할인을 해줄 때 또는 할증을 할 때 그것은 그 이자율 차이만큼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을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눴을 때 그 금액의 각각의 현재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DC 해주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을 할인해 주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는 그렇죠. 그 채권을 회사 사채를 사주는 채권자는 결국에 10% 이자는 받지만 표시된 이자율로 받지만
그 사채 자체를 500에 사지 않고 아까 25만원, 25만원, 25만원 3년에 걸쳐서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보전해서 그 금액을 DC해가지고 400 얼마에 뭐 420만원에 샀다든가 430에 샀기 때문에 미리 이자를 받은 셈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이 이자율 차이를 서로 보전해주는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채는 말이죠. 예, 자, 지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해야 한다.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8%로 낮다면 투자자들은 이 사채가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도 구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500만 원이 액면 금액이면 네, 차이 나는 금액, 이자 차이가 가령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7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70에 570에 발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할증이 된다는 거예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이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는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는 것.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 시장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회계 처리는 복잡합니다. 회계 처리는 자,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회계 처리는 좀 밑에 나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 5번. 자, 이자율과 사채 발행 금액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는 할인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어떤 경우에 할인 발행을 하느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클 때는 우리가 액면가를 다 못 받고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넘겨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채 논리를 보면은 사채 발행 회사는 시장 이자율에 비해 낮은 사채 이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할인을 해줘야 된다. 네. 이자는 낮은 이자율로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채에 표시된 금액을 다 안 받고 그걸 미리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할인 발행입니다. 다음에 같을 때 이럴 때는 액면 발행을 해요. 네. 액면 발행은 회계 처리가 간단하겠죠. 다음에 반대의 경우 세 번째는 시장 이자율은 8%인데 네. 액면 이자율이 12%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자를 매년 많이 지급할 거예요. 그렇다면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을 해도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돈을 받는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돈을 받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 6번 사채 발행 시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채 발행 시 발행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네, 우리가 사채라는 부채를 기록할 때는 사채 계정의 액면 금액으로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액면 금액. 왜냐? 우리가 액면 금액을 나중에 상환해 주는 거예요. 돈 받은 거 상환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받은 걸 상환해 주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이 표시된 것을 만기 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할인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할 시에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
그 차액을 액면금액의 할인액을 말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은 무엇이냐?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예. 예, 차감 계정 또 나오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다음에 이번에는 할증 발행시를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시. 자, 할증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다는 거예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고 발행을 한 거예요. 즉 액면 금액의 할증액은 계정 과목이 달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죠.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은 사채의 가산, 사채에 더한다는 거죠. 가산적 평가 계정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이다. 자,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채를 발행하는 자 입장의 것만 알면 돼요. 옆에 있는 사채 매입자 거는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사채 매입자 입장은 우리가 자산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하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고 단기간에 매매할 것을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단기간에 매도할 거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우리가 분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입자 입장은 우리가 이미 자산에서 당좌 자산이나 또는 투자 자산 공부할 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고 이쪽만 잘 보시면 돼요. 이쪽만, 왼쪽만. 자, 액면 발행을 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액면 발행. 여기를 이쪽을 말이죠.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넣어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은 예제가 없죠. 없으니까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은 예제가 다른 교재는 있을 것 같은데 TAT 2급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가 지금 이런 예제입니다. 결산일인 12월 31일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했네요. 자,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요.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액면 금액 10만 원. 발행일은 17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고 만기는 19년 12월 31일이니까 딱 3년이에요. 그런데 표시 이자율이 10%입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그런데 표시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10,000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런데 시장 이자율 12%를 적용하면 12,000원씩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에 발행하면 안 팔린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할인 발행합니다. 이자는 매년 12월 31일 날 연 1회씩 3번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이런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음 풀이를 한번 볼까요? 사채 발행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계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원금의 현가 계수라든가 또는 이자에 대한 연금 현가 계수 이런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71,180원, 24,018원 이 두 개를 더해서 할인 금액이 95,198원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건 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5,198원을 우리가 발행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할인 금액이 아니죠. 할인 금액이 아니라 발행 금액으로. 그래서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 계산하고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발행 금액을 이렇게 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발행 금액이 95,198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는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기로 하였다. 액면 금액 10만 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95,198원이고요. 예, 95,000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95,0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95,000원이다. 예. 그리고 발행일이 있을 것이고 만기일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있겠죠. 액면 이자율이 아까 보니까 10%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발행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래요. 발행 시 회계 처리.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재에는 발행 시 회계 처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예, 95,000원이 들어오죠? 네. 자, 대변의 사채, 부채 증가는 얼마가 돼요? 예,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예, 10만 원. 자, 5,000원 차이 나는 것을 뭘로 표시한다고요?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우리 교재로 가면은 지금 이 부분을 할인 발행 이 부분을 지금 숫자를 넣어서 해본 거예요. 할인 발행 시 회계 처리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대변은 사채 이게 오는데
예, 이렇게 한번 숫자를 넣어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숫자를 넣어서. 그래서 보통 이런 조건일 경우에 발생이 아니라 발행 금액인데, 이러한 발행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원금의 현재 가치 또 이자의 현재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발행 금액을 산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바로 이 할인해 주는 차액이 나오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무슨 계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즉 차감 계정이다 이런. 왜냐? 사채는 대변에서 우리가 부채가 증가하는 건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의 반대쪽에 오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사채 바로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밑에 마이너스 가격으로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차감 계정, 우리 자산의 차감 계정도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 있듯이 이 사채에도 차감 계정과 또 가산 계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요거는 할증 발행에 관한 것입니다. 할증 발행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 TAT 2급 교재는 좀 더 이게 숫자를 넣어서 교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자 지급했을 때 1년 후에 이자 지급하는 거, 2년 후에 이자 지급할 때, 또 3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때 회계 처리, 여기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FAT 1급에서는. 그래서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 사례가 이제 할증 발행하는 사례예요. 자, 뭐냐? 결산일 12월 31일 주식회사항공은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액면가 10만 원이고요. 역시 발행일은 똑같고 3년 후가 만기일이고요. 우리가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이 10%래요. 자, 시장에서는 8%인데 우리는 매년 10%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받고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금의 현재 가치를 8%였을 때, 그 시장 이자율이 8%였을 때 10만 원에 대해서 3년 8%를 원금 현가 개수를 찾아냅니다. 그 현가 개수가 0.7938이라는 거예요. 그걸 곱하면 원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에서도 10만 원, 원금 1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10%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 그 12%하고의 차이를 연금 현가 개수로 구하면 2.5771이 나오니까 그걸 곱했을 때 이자의 현재 가치는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79,000 원과 25,000원을 더하면 105,000원이 된다 이거죠. 105,000원. 그래서 105,000원에 발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증 발행 시에는, 자, 숫자를 넣지 않아도 되겠죠? 차변에 현금이 15만 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이 15만 원 들어오고, 자, 10만 5천 원이. 그래서 밑에 써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할증 발행 시에는 차변의 현금이 10만 5천 원이 되는 것이고, 대변에 요 두 개가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쭉 밀어서 대변으로 가는 거죠. 대변으로 가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것이 5천 원이 되고, 이거는 사채의 차감이 아니라
가산적 평가 계정이다. 즉 가산 계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증 발행 시 회계 처리하고 저 위에 있는 것은 할인 발행 시 회계 처리. 숫자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AT 1급에서는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 나오니까 아주 쉽죠. 요 계정 과목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죠. 할인 발행하면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교재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숫자 대신에 뭐 조건이나 이런 거 대신에 이거는 그냥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온다. 할증 발행할 때는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온다. 숫자 넣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회계 처리는 이론 문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재무 상태표에 그러면 사채 부분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액면 발행을 했다면 사채만 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액면 발행을 했다면 우리 사채 발행자 입장이에요.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다면은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와 같이 음수로 표시가 되어서 차감된 금액이 이 자리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채가 가령 10만 원이었죠. 아까 10만 원이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얼마가 표시되어 있을까요? 예, 여기 차감해 가지고 9만 5천 원이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할인 발행했을 때. 자, 반대로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가 똑같이 1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천 원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5천 원이. 네. 그리고 이쪽에는 얼마가 표시되어 있을까요? 예, 여기에는 10만 5천 원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10만 5천 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채의 회계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알긴 알아야 돼요. 1단계가 발행 시 회계 처리. 2단계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이자도 3년이면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만기 때까지 이자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 때는 원금도 상환하니까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 회계 처리. 예, 거기까지가 이제 사채의 회계 처리를 다 해보는 건데 뭐 FAT 1급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자, 그래서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액면 발행과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는데 어떤 때 액면 발행, 어떤 때 할인 발행, 어떤 경우에 할증 발행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유동 부채의 두 번째 개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 네, 장기 차입금은 여러분 단기 차입금하고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이에요. 네, 1년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현금으로 차입했다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장기 차입금은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장기 차입금은 우리가 앞에서 유동부채의 마지막에 유동성 장기부채 공부했듯이 이 장기 차입금은 항상 장기 차입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결산 시에 이와 같이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그대로 되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대체되는 이러한 분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해 결산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장기 차입금이 3년짜리다 그러면은 2년 후에 결산 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장기 차입금을 상환할 때는 이미 장기 차입금은 여기서 없어졌기 때문에 유동 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가 차변에서 부채 감소가 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유출되게 되는 것이죠. 장기 차입금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네. 다음에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은 여러분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을 공부했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예.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한다. 이거 중간에 좀 설명이 좀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좀 해석을 잘 해서 들으셔야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기 때는 이제 지급한다고 안 하고 상환해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맞구나.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 맞네요. 임차인에게 받았다는 거죠.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채인 거예요. 근데 임대보증금은 보통 계약기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임대보증금, 은행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받을 때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임대료. 이거는 이제 임대보증금하고 상관없이 계약에 의해서 대변의 임대료는 저기죠. 이거 수익 발생이죠. 이건 수익 발생이고 지금 우리는 임대보증금을 배우는 거니까 이 임대보증금이 바로 부채 증가죠. 그랬다가 만기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임대보증금은 이때 이 시점에서 차변에 오게 되죠. 임대보증금 여기는 부채 감소. 부채 감소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런 자산 감소.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이 임대보증금의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대변에 기록했다가 만기 때 차변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비유동 부채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두 개밖에. 자, 마지막 페이지 96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자, 어떤 부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건 어떤 부채인가?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의 대변, 즉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개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퇴직금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지급할 때 차변에 기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결산할 때 우리가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 시기가 언제냐면은 결산이에요. 결산 시점.
결산 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네모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시 했는데 어느 날 설정을 하는 것이냐? 결산 때.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느냐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예, 이 12월 31일 시점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 계산합니다. 네. 1년이 초과된 사람들, 입사가 1년이 넘은 사람은 전부 퇴직금이 있겠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퇴직금을 전부 계산해요. 전부 계산해가지고 자 퇴직금 계산했더니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5천만 원. 야, 이 퇴직금을 왜 부채로 잡을까? 자, 종업원이 입사해가지고 1년이 넘으면요.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규정에서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설정 안 하겠죠. 근데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또는 급여관리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는 기업이다. 그러면 직원이 입사해서 1년이 넘으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산 시에 그 부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차변에 이렇게 5천만 원 기록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산 때에도 퇴직금 계산했겠죠. 그러면 올해도 퇴직금 계산하면 작년에도 뭐 한 4천만 원 있다고 봐요. 올해 5천만 원.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느냐? 누적은 안 됩니다. 왜냐? 계산했더니 5천만 원이면 작년에 설정한 것 중에서 남은 게 있겠죠. 남은 거 뺀 것만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5천만 원. 그것을 우리가 퇴직급여의 예상액이라고 그러죠. 퇴직급여 예상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봤더니 장부에 제로. 하나도 없어. 그러면 5천만 원 다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때는 3천만 원 빼고 보충법으로 2천만 원만. 그래서 5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예.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표현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채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지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회사가 직원들이 다 퇴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퇴직금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채가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요, 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그 강제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거 부채만 설정해놨지 나중에 지급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의무 가입 사업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을 회사의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퇴직연금을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연금의 경우에는 그 부채에서 빼요. 그 연금에 가입된 것만큼은 이미 자산으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확보한 것은 부채에서 빼가지고 나머지만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왜 부채인지 여러분 그걸 일단 이해하시겠죠? 직원이 1년 이상 되면 우리가 그 직원이 퇴사하겠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 시점에서 부채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을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차변을 비용으로 봅니다. 퇴직급여 비용으로 발생시켜버려요. 결산 때 퇴직급여. 근데 실제로 줬느냐? 안 줬어요. 그러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비용 지급한 걸로. 퇴직금 지급한 걸로 다 회계 처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대변이 현금이 아니에요. 부채. 부채. 자, 그러면 이제 빚을 졌죠? 자,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이제 결산이 끝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제 한 명씩 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2년 차 된 아무개 씨가 퇴직금 1,000만 원을 받고 퇴직을 했어요. 그때 차변에 뭐가 오는지 보세요. 이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퇴직 시. 여기 써 있죠? 종업원 퇴직 시. 그때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종업원이 이제 1,000만 원 퇴직금인 사람이 나가겠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이제 현금을 줘야죠. 아니면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켜 주죠. 네.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1,000만 원 현금 지급해 줘요. 자산이 이때 감소해요. 자산이 이때 감소하고 퇴직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퇴직을 하면 회사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부채 감소. 그래서 결산할 때 퇴직금 설정은 대변에서 하고요. 직원이 퇴사하면 그때 부채가 감소한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퇴직급여 비용 발생은 결산 때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비용으로 처리해놓고 미리 처리해놓고 그리고 퇴직 시에는 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적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이때 퇴직급여가 돼요. 모자라는 것은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거 역시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 FAT 1급에서 여러 형태로 뒤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뒤에 여기 문제 풀어보기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 풀어보기에 나오지 않으면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출제가 많이 되는 개정 과목이다. 자, 그래서 결산 시의 분계 요거 하고요. 퇴사 시, 종업원이 퇴직할 때의 회계 처리 요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결산 때 대변에서 부채 증가가 되고 직원이 퇴사할 때 차변에서 부채 감소가 일어난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라 이겁니다. 자, 이제 비유동 부채 마지막으로 장기 미지급금이 있네요. 장기 미지급금. 네. 우리가 일반적인 미지급금은 우리가 그 앞에 유동부채에서 배웠죠.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이런 게 미지급금이에요. 외상하는 거. 그런데 이 장기 미지급금은 내년에 주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 이런 거래가 글쎄요. 성립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실무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겠죠. 장기 미지급금은 비유동 부채이고 그냥 미지급금은 유동 부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부채 공부가 벌써 끝났어요.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모두 공부했습니다. 이 아마 문제풀이는 자본하고 함께 묶어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절로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도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자본도. 근데 이 자본에 대한 것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필기나 실기 시험에서 자본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책에서 내용도 그렇게 많이 잡아놓지 않고 그리고 기출 문제나 이런 거 보면요, 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많이 풀어볼 기회가 없어서 수험생들이 나오면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정 과목들을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자, 띄엄띄엄 문제는 나오고 있다. 자본에 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앞에서 제가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꽤 상세히 미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의 자본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자본이라는 것과 자본금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본은 그럼 어떻게 다루는데요? 자본은 요 뒤에 있는 이 5개를 다 더한 게 자본이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 5개의 그룹을 모두 합친 것이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금은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본 중에 자본금부터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여기 이렇게 설명했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이고 주당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는 금액이다. 즉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 우리가 조금 전에 사채 배울 때도 액면 금액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채도 액면 금액으로 반드시 기록을 하죠.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 액면 금액이다. 그래서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만약에 10,000주라면은 5천만 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5,000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0,000주 하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주당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자본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주식을 현금 발행했어요. 얼마치를? 100만 원어치를. 액면 금액 100만 원어치.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식도 항상 액면 금액으로만 발행을 하느냐?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할증 발행. 5,000원짜리 주식을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더 비싸게 발행하죠. 또는 할인 발행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증을 해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더 비싸게 발행하게 되면은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지만 여기에 자본에 해당이 되는 이 자본의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이것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 자리에 추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현금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자본잉여금에 대한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주식 발행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그 자본 정리할 때 예제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 주의사항이 뭔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며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이거 우리 연습했었죠? 주식 발행비 없는 걸로 했었나요? 그때 연습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네. 없는 걸로. 발행비 있는 걸로 했나요? 없는 걸로 했었나요? 우리가 주식 발행을 하는 데는 주식 발행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없는 걸로 했습니까?
한번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 또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분, 증자가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거. 자본금을 늘리는 게 증자인데, 유상증자는 뭐냐면은 주식을 발행하는데 돈을 받고 발행했다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금의 주식대금을 주금이라고 그래요. 주식대금의 납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는 뭐냐? 자, 주식을 주주들에게 그냥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주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 액면가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차변에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상. 차변에는 뭐가 오냐면 주주들에게 나누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그래요. 주식배당은 뭘로 할까요? 이익잉여금으로 하겠죠. 회사에 이익이 난 거. 그래서 차변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것이 무상증자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왔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행 비용이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네, 이 경우를 한번 해서 유상증자 시에 지금 이 경우가 우리가 자본잉여금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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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차감이 되는 경우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 주식 발행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계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개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만 일단 물어볼까요? 내가 아까 누구까지 물어봤더라. 원종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 안정훈 씨 아까 물어봤구나. 이혜원 씨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봤죠 아까?
아, 물어봤어요? 진행숙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숙 씨, 네. 자, 현금은 얼마이고 자본금은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예, 5,000원입니다. 액면금액. 네. 5,000원? 천주 발행했습니다. 천주. 한 주면 5,000원이 맞아. 네, 500만 원. 자,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한다. 잘했어요. 천주 곱하기 5,0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입니까? 네. 현금은 뭔가를 한번 빼줘야 되죠? 그럼 얼마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네? 비용 현금 지급했으니까 비용은 빼줘야지. 얼마에서 200을 빼줄 거예요? 발행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서 그렇죠. 200은 현금 지급해버렸으니까 800이 되죠. 그렇죠? 왜 800이냐면 10,000원씩 천주 발행했단 말이에요. 이걸 현금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현금 지급해버렸기 때문에 요 당시 현금은 800만 원만 증가하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들었다 200만 원 또 다시 나갔으니까. 자,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변에 이게 뭐예요?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이 3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분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자, 여기 있는 이 주식 발행 비용이 여기 분계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반영돼 버렸냐면은 여기에 반영돼 버렸어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에. 아니 주식 발행 비용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미 반영이 돼 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 액면금액을 10,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배로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500이면 현금이 1,000만 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 원이 비용으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이 아니라 300이 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식 발행 비용 200만 원은 이 주식 발행 비용은 이 초과금에서 차감되었다 이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되었다.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다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오는데 그때는 더해져요. 이게 더해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 주식 지금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의 경우를 했는데 내일은 지금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군요. 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 여기 감자 차익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자 차익부터. 네, 자본이 조금 딱딱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상에서 별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